1학년 춘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이론 수업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부터는 아마 체험 답사 영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긴 시간 전부 지금 저희가 첫 회에서는 1회에서는 효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 흐름을 한번 봤었고요. 김구 중심으로. 지금 2차, 3차, 4차는 수원, 경기도 화성, 그리고 이 천안을 마무리로 하면서 3.1 운동에 대해서 계속 길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3.1 운동 하면 딱 떠오르는 유관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천안의 중심, 아운의 장터에서 일어났던 아운의 3.1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우리가 유관순만 알고 있지만 유관순의 이제 그 가족들도 이 3.1 운동에 전부 많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좀 하나하나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유관순은 워낙 그 일대기가 짧기 때문에 그분의 일화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3.1 운동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수원이나 이쪽 넘어오면서 그 맥락들을 살펴봤는데 이러한 그럼 3.1 운동, 비폭력 운동이 왜 사람들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린 거를 잘 들으셨다면 얼마나 억눌려 왔던 서러움과 수모가 폭발한 것이 바로 3.1 운동 이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배경에는 바로 무단통치라는 통치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일병합과 무단통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한일병합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되는 거죠. 1910년에 시작해서 1945년까지 거의 35년, 36년의 시간을 식민지로 살게 됩니다. 자, 경복궁 근정전 가운데 일장기가 이렇게 걸려져 있고요. 이때부터 왕은 있으나 허수아비가 돼버리는 나라가 되는 거죠. 나라는 있으나 그냥 껍데기만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한일병합 조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한 나라와 한 나라의 큰 조약이에요. 그러면 보통 가장 큰 사람, 지도자가 사인을 해야 되는 게 그런 맞는 건데 통감이라는 지위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파견한 최고의 우두머리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죠? 왕이 가서 사인을 해야 돼요. 근데 누가 하죠? 이완용이라는 총리 대신이 합니다. 그러니 이 한일 병합조차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임금님은 수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문장은 제가 여러분께 꼭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일체 통치권. 그 전에 우리나라의 임금님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법까지 전반적인 모든 것을 통치를 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분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제 황제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수아비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용돈을 주고 생활비를 준다라는 명목도 나와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그 일제가 주는 그런 생활비로 이제 우리 임금님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예요. 이런 내용까지 한번 살펴본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병합하자마자 실시된 통치 제도가 무단통치라는 거예요. 무단통치, 무단. 딱 이름만 들어도 뭐든지 폭력적인, 그쵸, 무기나 이런 거를 사용하는 그런 통치 시대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헌병경찰대가 있고 조선교육령, 조선태영령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써놨는데 나라는 군인이 지키고요. 그쵸? 나라는 군인이 지키고 우리 마을 사람들, 여러분들은 누가 보호해 줍니까? 곳곳에 있는 경찰들이 보호를 해주죠. 근데 이 경찰대를 다 헌병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을 감시하는 거는 군인들이 와서 감시하는 거죠. 느낌이 오시나요? 꼭 전쟁통에 군인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 헌병이라는 건 경찰하고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찰들이 무기 들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권총은 차기도 해요. 그리고 뭐 그 전기 총이나 이런 거를 소유하긴 하거든요. 큰 사건이 일어날 때 나갈 때. 하지만 군인들은 항상 무기를 소지하죠. 왜?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헌병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큰 칼, 긴 칼과 총을 항상 소지하고 다녔던 경찰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 우리나라에서 돌았던 말들 중에 임금님보다 무서운 게 순사라는 말이 있기도 했었대요. 그리고 순사라는 건 이게 돌아다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이 헌병 경찰대들이 곳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교육령도 학교를 초등 그 과정을 확 줄여버려요. 기초적으로 글만 읽고 기술만 습득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서당사냥 1차 때인가 말씀드렸었죠. 그것처럼 한국의 교육을 확 죽여버리는 거죠. 인재 양성을 아예 독립군 양성을 금지시키려 버리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이게 조선 태형령에 관련된 도구예요. 태형 도구인데 이 도구를 순사가 다닐 때 뒤에 이거를 끌고 수레에 끌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순사가 다니면 거의 이 태형 도구가 같이 돌아다녔어요. 왜 이랬냐? 직결 심판이라는 게 허용이 됐었거든요. 보통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체포까지는 가능해요. 그죠? 체포까지는 가능한데 체포를 하지만 그 사람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재판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벌금을 낼지 감옥을 갈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무단통치 시기에는 헌병 경찰들한테 직결 심판이라는 권리를 줘요. 그래서 만약에 길거리를 가다가 도둑질을 한 사람을 보면 재판에 넘기지 않고 걔는 도둑질이 아니라고 해도 도둑질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내가 봤을 때 도둑질이면 너는 잡아서 이 태형에 바로 눕혀서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매수의 제한은 없었어요. 죽이는 건 안 돼요. 사형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매수를 많이 맞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태형 도구만 보면 끌고 가는 경찰만 보면 얼마나 무서워했을지. 그리고 이거는 아무한테나 해당되는 게 아니었어요. 조선인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인에게만 직결심판. 그리고 이거를 만든 이유는 독립운동가나 이런 기미가 보이는 사람들의 싹을 딱 자르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거죠. 사람들이 무서우면 말을 잘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종시키려는 하나의 정책, 그리고 조선인들에게만 있었던 차별적인 형벌 제도였습니다. 감옥도 생겨요. 1908년에 먼저 경성감옥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감옥이 없었나요? 우리나라는 감옥이다 하는 이렇게 교도소 같은 건물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형벌 자체가 감옥에 1년, 2년, 3년 이렇게 수감하는 형태가 아니었고요. 보통 죄를 지으면 유배를 보내거나,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보내서 그곳에서도 갇혀서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깥 출입도 가능하고 이런 정도의 이제 구속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왕이 덕이 높으면, 그러니까 왕이 정치를 잘하면 범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범죄자가 많아서 감옥이 꽉꽉 차면 왕이 덕이 없는 거죠. 정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감옥은 보통 여러분 뭐 동사무소 요런 같은 관공서에 딸려있는 감옥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1908년에 이미 감옥을 신축했다는 걸 보면 일제강점기도 안 들어갔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 전서부터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저항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1명, 2명 잡아들였는데 우리나라에 가둬둘 데가 없어. 감옥이 없으니까. 그래서 1908년에 경성 감옥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거는 반면에 독립운동가나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병합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중에 한 명들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도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김구도 이때
제가 앞에 1차에서 이제 스치다 사건 뭐 이런 것도 있대. 그분도 이제 감옥에 갇혔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안중근 사건 때도 의거돼서 옥중에 투옥됐었다고 했었죠. 그때도 이 서대문 감옥에 이제 투옥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1912년에 일제강점기가 되자마자 서대문 형무소로 만들고 주변을 더 확장을 시켜서 감옥을 크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감옥이에요. 자, 그리고 후에는 전국적으로 부산에도 세우고 감옥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왜요? 독립운동가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감옥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의 숫자도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시작되었을 당시 서울 종로에서만 체포된 사람이 3,000명 정도, 2,400명 정도 됐대요. 그래서 서울에서만 한 3,000명.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이 3,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인을 하면 많은 사람을 풀어주기도 했다고 해요. 1945년 서대문 형무소의 전경이에요. 와,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흑백 사진이라 잘 안 보이시겠지만 꼼꼼하게 보면 이때만 해도 교도소의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쵸? 짐작이 좀 되시나요? 이렇게 많았었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1945년에 건물을 더 짓고 해서 이때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던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필요 없는 건물들은 없애고 지금 복원을 한 상태예요. 중간에 또 다 없어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로 박물관처럼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입구 들어가는 건물에는 조선 총독부 건물처럼 만들어 놓기도 해서 그 안에서 있었던 고문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도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공부할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감옥에 있었어요. 전 시간에 했던 김향하라는 분 기억하시나요? 그분도 이 서대문 형무소에 감옥에 이제 구옥되어 있었습니다. 자, 조선총독부 우리 한번 살펴봤었어요. 제가 일제가 우리나라를 왜 훼손했는지 이야기를 할 때 이 조선총독부 경복궁 이야기 해드리고 창경궁 이야기도 해드렸었는데, 조선총독부가 어떠한 일을 했었는지, 자, 우리나라의 임금님을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그쵸? 일본 황제가 다 한다고 조약을 맺었어요. 그럼 우리나라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일본 황제가 와서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조선 총독부를 세워요. 그리고 우리 임금님이 했던 모든 일을 조선 총독부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의 역할, 국회의 역할, 재판소의 역할까지, 경찰서까지, 그리고 하물며 고문하는 고문소까지 이 조선 총독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못살게 구는 모든 기관은 모여있는 곳이 조선 총독부예요. 최고 기관이었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던 가장 중심적인 감시기구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40년대 들어가서는 한국 문화를 멸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더 많은 문화재 훼손이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해방이 된 이후에 바로 부셨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박물관으로도 활용되고, 그러다가 1995년에서야 해체가 됐어요. 이 해체됐던 이유도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조선 총독부는 사람들이 해체를 건의를 많이 했어요. 치욕적인 건물이라고. 그랬을 때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치욕적인 건물도 있어야 우리가 역사를 잊지 않는다. 다시는 그런 식민지 시대의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후손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잊지 말자 조선 총독부, 잊지 말자 일제강점기, 그래서 없애지 말자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일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경복궁에 있었던 위치니까 당연히 경복궁을 구경을 하면서 이 조선 총독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선 총독부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했던 시대의 나라로 자꾸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의 어떤 자긍심이 자꾸 커지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치욕적인 역사를 기억을 하자라고 했지만 일본에 있어서는 그거를 반성하는 어떤 문화재가 아니라, 역사적 그 유적지가 아니라 자신네들의 어떤 그 의기양양함, 식민지였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인식하게 하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여론이 좀 많이 세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하다가 1995년에 바로 해체를 하게 되죠. 여러분은 저는 그 앞을 지나가긴 했었어요. 제가 저번에 창경원 갔던 얘기 했었죠. 근데 조선 총독분지는 몰랐어요. 그냥 박물관, 국립박물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원래 역사를 안 배워서 중학교 가서야 알게 됐던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조선총독부 건물을 짓고 있는 사진이에요. 지금 뿌시고 요런 사진도 하나 너무 이제 오래된 사진이라 흑백밖에 없어서 제가 하나 넣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단 통치를 실시한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세요. 전 시간에 우리 화성에서 우리가 약간의 일본 순사 2명 죽이고요. 그리고 주재소나 일본 가옥들 좀 불태웠다고 일본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확장하고 커질까봐. 그런데 얘네는 수시로 지나가는 사람 잡아서 때리기도 하고요. 체포하고요. 독립운동가 같으면 혼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칼 차고 수업에 들어오고요. 선생님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본말을 안 쓰거나 아니면은 하물며 한국에 관련된 어떤 역사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부모님까지 불러다가 혼내거나 체포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단 통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눌려 있고 핍박받고 두려움에 떨었을지 감이 오시나요? 복종, 공포정치. 그래서 이런 공포정치로 순종하는 진짜 우리나라 민족을 만들기 위한 정치가 바로 무단통치였죠. 공포정치를 통한 복종 국민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겠죠. 이제 천안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본격적으로. 천안은 아운의 장터 3.1운동이 제일 유명해요. 그 중심에 바로 유관순 열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인물들과는 다르게 워낙 이제 일대기가 짧기 때문에 19살로 돌아가시게 되죠. 우리나라 나이는 19살이고 만으로는 18살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18년 동안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은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어요. 천안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도 유중건이라는 분인데 흥어학교를 건립을 하셨대요. 아버지도 이제 그 교인이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학교를 설립할 때도 자신의 돈과 재산을 털어서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교육 계몽 운동에 굉장히 애쓰셨던 분이고 이뿐 아니라 이 외에도 애국계몽 운동에 계속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출판이나 이런 것도 했었고 그리고 이 우리나라가 한일 병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채 받자 그러니까 일본한테 빚이 있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니까 빚값자 운동이 좀 일어나거든요. 그때 이 천안의 중심으로 빚값자 운동, 국채 보상 운동의 중심에 섰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에 많이 애를 쓰셔요. 그래서 딸임에도 이때는 솔직히 여자들을 교육을 잘 안 시킬 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는 아이를 이제 서울로 유학도 보내고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런 아버지가 일본인에게 매를 맞고 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아버님은 이제 학교도 세우시고 교육이나 애국계몽 운동 이런 알게 모르게 독립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일본인의 눈에 거슬리기도 했었겠죠. 그러던데 증거를 또 뭐 구금을 하거나 체포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범죄는 안 저지르니까 태형에 처해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아까 태형 말씀드렸죠. 이 일을 겪고 난 유관순이 훨씬 더 일본에 대한 부당함, 저항의식이 커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1916년에 이화학당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돼요. 유학이죠. 천안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거니까. 유학을 가게 돼서 이때는 어떻게 보면 중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유학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서울에서. 그러다가 서울에서 일어난 3.1만세 운동에 참여하고 천안에서도 3.1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잡히고 순국하게 되십니다. 자, 이 사진은 명확한 연도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이제 보통 학교에 입학했을 당시라는 걸로 추정했을 때 요때가 아닐까 싶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사진을 선생님이 지금 원래 이 얼굴 사진이 크게 나온 게 별로 없었는데 요 사진이 있길래 찾아가지고 요 사진을 넣은 거거든요. 유관순의
그 돌아가실 때의 얼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얼굴도 앳되지만 그때는 이제 고문도 좀 받고 그래서 얼굴도 많이 부어있는 상태의 얼굴이라 제가 최대한 얼굴이 잘 나온 걸로 한번 골라봤어요. 굉장히 애띠고 귀여운 얼굴의 모습에 이화학당 시절의 유관순입니다. 자, 이화학당도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이 학교를 세운 사람은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분은 이 선교사로 남편과 같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를 세웠어요. 이 이화학당은 여성 최초의 학교라고 할 수 있고요. 많은 여성 인재를 양성했고 독립운동가를 양성했던 장소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화학당을 거쳐간 사람 중에는 외국으로 이제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로 이제 추천서를 써서 유학생들을 많이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여자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크랜턴 여사는 이 이화학당이 생기기 전에도 학교 교육 운동에 되게 신경을 쓰고요. 수원하고도 연관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수원 우리 화성의 3.1운동 생각나시죠? 아마 제가 답사할 때 아마 이 스크랜턴 여사와 관련이 있는 학교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수원에도 이분이 학교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 세울 때도 산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서울로 올라와서 이 이화학당이라는 학교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이화학당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의 이화학당 시절 유관순입니다. 이제 얼굴에서 조금 성인이 된 것 같은 얼굴이 좀 보이시나요? 고등과 재학대 시절이고요. 이 하얀색 옷이 거의 교복처럼 입었던 옷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관순 기념관에 가면 이 옷을 좀 재현을 해놨더라고요. 교복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시면 이제 제가 영상에도 담아서 왔기는 했는데 요 교복처럼 입은 옷도 이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히 한번 저는 이제 제가 찍는다고 찍어도 영상으로 찍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가서 유관순의 일정을 한번 쫙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화학당 시절 이제 일화들을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적극적이고 솔선수범한 모범생이었대요. 그리고 그 외에 친구들이나 뭐 그런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장난기도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활달하고 밝은 학생, 그러니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영향도 컸었겠죠. 부모님이 이제 워낙 조금 자유롭게 키우시고 교육열도 높으셨기 때문에 여자아이라고 기죽이거나 뭐 남존 여비 사상 이런 게 별로 없었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활달하게, 그리고 항상 아빠가 이제 아버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셨으니까 독립의 힘, 나라 뺏긴 서름 이런 것들을 또 아이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셨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 이화학당에 와서도 어려운 친구를 돕는 일에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서기도 했대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친구를 돕는 이런 일들은 나중에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서대문 형무소에 같은 감방에 있던 그 여자 수감원이 이제 그 임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해서 그 안에서 아이를 낳게 돼요. 근데 그 아이의 한겨울 되면은 막 그 아이의 기저귀 같은 것들이 막 얼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자기가 직접 몸으로 녹여서 빨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막 몸에다 품어서 아기도 봐주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막 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부터 생각해보면 자신의 안일보다는, 편안함보다는 어려운 친구도 돕고 그런 것들이 마지막 죽는 날까지도 그 모습이 계속 드러났던 것 같아요.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아냐고요? 같이 있었던 동료들, 수감들이 그 기록에 남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이 이화학당 다닐 때 가장 좋아했던 책이 잔다르크였었대요. 그래서 이 잔다르크 책을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었대요. 다 해질 때까지. 그러면서 항상 생각한 게 나도 잔다르크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수없이 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죠? 잔다르크도 프랑스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도 잔다르크처럼 되겠다. 실제로 한국의 잔다르크 하면 유관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독립운동 이런 거 하지 않을 때도 친구들과 몰래 태극기를 그려가지고 선교사 방에도 놓고 기숙사 방에도 붙여놓고 막 이랬대요. 근데 이때만 해도 태극기를 그려서 그린다거나 아니면 태극기를 뭐 방에다 붙인다거나 이런 일을 하면 체포가 됐었어요.
경찰들한테 체포가 돼서 뭐 보안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태극기를 그려서 다른 사람한테 줬다거나 이러면 출판물 위반 뭐 이런 것들의 내용으로 죄로 구금되게 체포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태극기를 그려서 막 선교사 방에 놓고 기숙사 방에도 붙여놓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 학교에서 걸리면 굉장히 혼이 났겠죠. 그리고 혼이 나면서도 몰래 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였다고 해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제재를 가하고 싶지 않아도 이제 잘못하면 학생이 체포가 되는 일이 있으니까 꾸중하고 뭐 그것 때문에 반성문도 쓰고 그랬던 일화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5인 결사대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유관순이 들어가면서 6인 결사대가 되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자, 1919년 고종이 돌아가십니다. 그러자 이화학당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배제학당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상복을 입고 휴교에 들어가요. 이때만 해도 나라의 임금님은 모든 사람의 부모님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상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거의 한 달가량 뭐 일주일에서 2주 동안 상복을 입고 같이 슬퍼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화학당 학생들도 상복을 입고 휴교에 들어가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화학당 학생들끼리 모여서 이 3월 1일 날 독립운동을 한다는데 3.1운동 종로에서 만세운동을 한다는데 우리도 참여하자라는 회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소복을 입고 만세 대결에 참여할 것을 결의하게 되죠. 근데 학교 측에서 반대를 해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 설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가 친일파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 선교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친일적인 성향은 없었어요. 근데 왜 반대를 했느냐? 만약에 이 일이 이렇게 되면 이화학당이 폐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화학당이 폐교가 돼버리면 인재 양성을 하고 독립군 양성을 할 수 있는 수많은 후학들을 양성할 수 있는데 그게 완전 하나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3.1운동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쵸? 공부를 못하게 되면. 그러니 학교를 위해서 너희들이 참아달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죠. 그쵸? 대를 위해서 이제 미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잡은 거죠. 하지만 유관순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포함한 그 5인 결사대, 6인 결사대는 이제 이 만세운동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기숙사 답을 몰래 넘어서 허락해주지 않았으니까 금지였거든요. 그리고 이 3.1운동이 일어나기 전날부터 감시가 심해지기 시작해요.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나가서 만세운동에 참여할까봐. 근데 기숙사 답을 넘어서 만세운동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만세 시위를 하던 중에 유관순이 체포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3,000명 정도의 그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한 명도 유관순이었던 거죠. 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냥 좀 수위가 약하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이런 학생들은 특히 학생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인하거나 뭐 도장 하나 찍으면 내보내줬다는 얘기 했었죠. 그렇게 해서 유관순도 곧 석방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계획이 있었던 거죠. 전국에 휴교령이 내려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서울에 머물러 있다가는 더 이런 3.1운동이 더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아예 학교 문을 닫아버리면 안 일어나지 않을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로 와서 유학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유관순도 서울로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학교 문을 닫아버리면 기숙사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학생들이. 그럼 학생들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죠. 그러니까 서울에 머물러 있는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3.1운동을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휴교령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유관순은 고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3.1 만세운동 장면, 몇 장면 제가 넣어봤어요. 사람 진짜 많죠. 그죠? 요거는 딱 여기서만 찍은 장면인데도 굉장히 많네요. 자, 유관순 일화 하나 또 볼게요. 고향으로 내려가는 기차에서 있었던 일화예요.
고향으로 내려가는 기차에서 지금하고 기차가 좀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기차가 샥 달리지만 이때만 해도 그 불을 떼서 사용하는 그런 거, 아니면 또 등기로 한다고 해도 불을 떼서 사용하는 그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런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났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가던 친구들이 동전 한 푼 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야, 나는 조선 독립 하는 것처럼 들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만큼 이 유관순은 3.1운동 직후부터 계속해서 뭐만 생각했다는 거죠? 독립만 생각했다는 거죠. 매사, 매 1초, 1분, 밥 먹을 때나 모든 순간이 독립을 위해서, 이때부터 독립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바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가지만을 집중적으로 목표로 한 적이 있나요? 아마도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미래에 가면 그런 일이 생기겠죠. 유관순은 이때 독립을 생각했죠. 자기 독립이 이루어지기까지 만약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운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우네장터에서의 만세운동을 계획을 해요. 고향으로 내려온 유관순이 천안에서 이제 만세 시위를 계획을 해요. 근데 우연찮게도 이제 4월 1일 날이 아우네장터 장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이 음력으로도 3월 1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관순은 제2의 3.1운동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왜 장날에서 열리는지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장날마다, 전국 각지 장날마다 자꾸 만세 시위가 일어나니까 일제 감시가 더 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학생들이 내려온 집이라든가, 그러니까 서울에 있었던 이제 이런 유관순이라든가 이화학당 학생, 배제학당 학생, 이런 학생들이 있는 집들은 더 감시가 심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촌언니 유해도라는 분과 함께 저녁마다 태극기를 그려요. 그리고 이 유해도라는 언니도 서울에서 이화학당을 같이 다녔었고, 그 같이 다니고 3.1운동에도 같이 참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밤에는 태극기를 몰래 만들고요. 아침부터 이 글을 쓴 거를 설득서, 독립선언서 이런 거를 들고 근처 마을을 돌기를 시작을 해요. 왜냐면 18살 정도밖에 안 먹은 학생이, 여자애가, 그것도 여자가 사람들한테 독립운동을 계획한다, 독립운동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린 사람이라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여자라고 무시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그 마을들을 지켜나가는 중심인물들, 유지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협력도 받아야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밤마다 산을 몇 개씩 넘어가면서 2-3시간씩, 평균 갈 때 2-3시간, 올 때 2-3시간, 6시간 이상씩을 걸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곳곳마다 마을을 다니며 독립운동의 지지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장날 많은 사람이, 천안 쪽에 살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모이게 되는 거죠. 아우네 근처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렇게 낮에는 설득하고 밤에는 태극기를 만들고, 드디어 4월 1일 아우네 장날 아침 군중들과 함께 만세 시위를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방하고도 온 천지를 활보하며 우리에게 가진 학대와 모욕을 하였습니다. 10년 동안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 온갖 압제와 서름을 참고 살아왔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독립만세를 불러 나라를 찾읍시다. 이게 유관순 연설문이에요. 제가 좀 유관순처럼 읽었나요? 유관순님은 훨씬 더 멋지게 읽었을 것 같은데, 큰 목소리로. 이 3.1만세에서 어린 학생인 유관순이 앞으로 나가 이 연설을 하고요.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이후에 만세 시위가 시작됩니다. 여기서의 운동은 평화 시위였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죠. 여기에는 유관순뿐 아니라 유관순 부모님, 그리고 아까 사촌 언니, 그리고 사촌 언니의 부모님들까지도, 작은아버지 되거든요. 그런 분들까지도 여기에 참석을 하고, 그 외에도 마을마다 다니면서 설득했던, 많은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참가를 합니다.
유관순 부모님은 유관순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된대요. 앞장서서 만세 시위를 하니까 연설문도 하고 그래서 좀 유의해서 봤겠죠. 그래서 그 휘두르는 총칼에 옆구리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 머리채를 잡히고 이렇게 쓰러진 유관순을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끌고 갔나 봐요. 그 모습을 본 부모님이 어땠겠어요? 그러면서도 그 뒤따르면서 그 자기 딸의 모습을 보면서 뒤를 따르면서 만세를 불렀죠. 거기에 대고 일본이 총을 쏩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에 아버님과 어머님을 잃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 장소에서만 아우네에서만 순국자 19명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공주 감옥에 수감하게 됩니다. 이 글은 공주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유관순이 한 재판장에서 한 말로 유명해요. 이 글은 여러분이 그 기념관을 가면 재판 그 장면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도 나오는 대사이기도 해요. 뭐 요약을 하면 너희들이 오히려 우리 아버지 우리 동포를 죽였으니 너희들이 죄인이지 왜 내가 죄인이냐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다. 옳았다는 신념이 들어져 있는 그런 말인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념을 보여주는 말인 거죠.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정당하다. 그쵸? 그리고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게 죄가 될 수 없다는 의미겠죠. 공감할 수 있으신가요? 유관순이 투옥돼요. 감옥에서 재판도 받아요. 특히 공주에서 5년왕을 받고 서대문 형무소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판을 했을 때는 소년 이제 3년으로 감형이 돼요. 왜냐하면 나이도 너무 어렸고 뭐 학생이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또 형을 많이 못 때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력투쟁이 아니었어요. 비폭력으로 했던 이런 시위에서 너무 많은 거를 이제 감옥 이런 거를 때리면 형을 때리면 또 비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런 것들은 보통 이렇게 공개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일본인 재판이라고 거부를 해요. 아마 만약에 더 재판을 했다면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하지만 일본인 판사의 검사, 변호사, 일본인들이 하는 재판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하고 3년으로 확정이 되죠. 그리고 수감이 돼서도 계속해서 기운만 있으면 만세를 외쳐요. 그러니 만세를 외치면 독방에 갇히기도 하고 만세를 외치면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안 하겠다고 사인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하니까 또 혼나고 고문 당하고 그래서 이 수감 중에도 만세를 외치면서 계속해서 고문을 당해서 건강이 많이 잃게 되죠. 특히 그 다음 해에 3월 1일 1주년이 되는 3.1 운동날 감옥에서 3.1 1주년 기념운동을 계획을 해요. 만세운동을. 그래서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몇 시 그쵸 3월 1일 몇 시에 일제히 대한독립 만세를 동시에 외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독방에 갇히고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계속된 고문과 또 영양실조로 끝내는 같은 해에 돌아가시게 되죠. 하지만 이런 어린 유관순의 이런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그리고 이화 학당에서 보통 이렇게 돌아가시면 유해도 그냥 대충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지 못했던 이화 학당 학생과 선생님들이 이 유관순의 유해를 걷어서 자기네들이 이제 묘지를 만들어서 안장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거에 얽힌 이야기는 다음 체험 영상에서 또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이걸 보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서 혹시 유관순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게 흑백으로도 좀 나오고 해서 그 장면을 보면 이 유관순을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 잘 묘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영화이다 보니까 어떤 좀 사실적이지 않은 그런 것도 약간 응용해야 되고 짐작해야 되는 부분도 화면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증거가 없는 것들도 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에 근거해서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재밌게 봤었던 영화고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유관순을 생각하게 했었던 영화인데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나서 부모님과 함께 다시 한번 보셔도 괜찮을 영화인 것 같습니다. 유관순 재판 판결문이고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 당시의 유관순 얼굴이에요. 이 얼굴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옷차림도 복원이 되어 있어요. 기념관에. 그리고 이때 당시는 얼굴이 뭐 속설에 의하면 뭐 고문을 당하고 해서 약간 부어 있었던 얼굴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얄쌍하고 더 예쁠 거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진 복원하시는 분들이 이 얼굴을 가지고 원래의 모습을 복원한 사진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당시에 유관순의 모습도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수영자 기록표. 이 수영자 기록표에는 이렇게 사진뿐 아니라 외모적 특성까지 다 들어가 있대요. 뭐 흉터가 있다거나 이런 것까지. 왜냐하면 탈출했을 때 잡기 좋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도 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 모든 것들이 다 기념관에 있으니까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예요. 여기에 이제 그 유관순이 수감되어 있던 장소이고, 여기에는 유관순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감방에 같이 있기도 했어요. 그 외에 여러 사람 조금 더 살펴보겠다 그랬죠. 가족분들. 유에도 유관순과 함께 3.1운동에 참여했고 아우네의 장터운동을 주도했던 주동인물이에요. 그리고 사촌 언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해도의 아버님도 유중무라는 분도 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셨었기도 했습니다. 유관순과 함께 기양해서 아우네 장터운동을 하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큰아버지 큰어머니 다 돌아가시죠. 그리고 유관순 체포되죠. 그리고 19명도 죽게 되죠. 그런 혼란한 틈을 타서 간신히 도망을 가요. 그리고 외갓집 이제 외삼촌이 이 유해도를 숨겨주고 해서 거의 숨어 다니다시피 했대요. 광복 때까지. 왜냐하면 계속해서 일본의 감시가 따라다녔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간신히 살아남았던 유해도. 그리고 광복 후에도 농촌 계몽 지도 운동뿐 아니라 애국 부인회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역사에 이제 이바지하는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유해도가 유관순에 대한 어떤 고증도 많이 해주시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 이화학당 시절에 유해도와 유관순 사진이에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놨고 제가 어느 쪽에 있는지 말씀을 드려놨죠.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운데에 좀 키가 크신 분, 이분이 박인덕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이분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해놨는데, 박인덕은 여기에 교사하셨어요. 교사하셨고 나중에도 계속 교사 활동을 하시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화학당 시절에 교사로 있으면서 학생들한테 역사나 뭐 독립의 의미, 독립을 해야 되는 이유들을 수업 시간에도 수없이 많이 설명을 해줬다고 해요. 그 영향으로 유해도나 아니면 뭐 유관순 그리고 결사대 우리 5인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양성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1 운동 때도 참여해서 유관순과 함께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되기도 했었어요. 자, 그리고 부모님 한번 알아볼게요. 유중건 지사는 제가 말씀드렸죠. 학교도 세웠고, 그죠? 그런 교육운동에 활동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 부인도 이 독립운동에 함께 참여해서 이제 활약을 하죠. 그리고 두 분 다 그 자리에서 순국하셨고요. 그리고 교회도 세워요. 교회도 세워서 민중을 교화하고 교육 활동에 많이 애썼던 분이 바로 유중건이죠. 한 집안이 다 독립운동가 집안이신 것 같으네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안중근 의사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안중근 의사만 알고 있지만 그분의 뭐 안명근이라든가 이런 분들, 형제들, 그런 형제들, 그리고 이 김구는 워낙 외동아들이었으니까 그랬지만, 그리고 윤봉길도 제가 거기서 있었죠. 그 나중에 그 자손들이 만약에 독립이 안 이루어졌었다면, 그죠? 그 자손들도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회영이라는 분도 유명해요. 그분도 6형제였는데 그 6형제가 다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었죠. 그리고 제가 수원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수원 독립운동가는 아니지만 김창숙 선생님 같은 경우엔 자손 둘을, 아들 둘을 독립운동에서 잃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자, 유석도 한번 살펴볼게요. 유석은 유관순의 오빠예요. 오빠고 공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공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공주에서도 이 4월 1일 날 공주 장터에서 계획이 세워지죠. 이 3.1운동이 이루어질 걸. 이거는 이제 영명학교 교사들이 주도해서 했는데 유석도 학생 대표로 참석하고 여기에서 태극기를 그리거나 그 독립선언문을 이렇게 인쇄하는 일들을 맡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4월 1일 날 공주에서 만세운동을 하죠. 하지만 제가 이미 말씀드렸었죠. 장날에 자꾸 여기저기서 그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일본군들의 감시가 장날만 되면 그 장터를 중심으로 훨씬 더 강화됐었단 얘기. 이 공주에서는 일본의 강력한 대처로 인해서 아주 짧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끝난 독립운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동자로 유석이 체포가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세운동이 크게 이뤄지질 않았기 때문에 체포를 하고 나서도 크게 법을 씌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들어간 게 뭐냐면 태극기 그리고 독립선언서 인사했다 그랬잖아요. 보안법, 출판물 위반법 이런 걸로 해서 잡혀 들어가서 6개월까지 살게 되죠. 그리고 이때 체포되고 유관순도 같은 날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체포가 되죠. 그리고 공주 재판소에서 유관순이 재판을 받을 때 둘이 만나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재판하는 그 모습도 서로, 그래서 거기에서도 서로 절대로 쓰러지지 말자, 독립을 위해 목숨을 다지자라고 서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공주에서 만나서, 감옥에서 만나서 더 한 번 더 확실한 계기가 됐다고 얘기가 일화도 있습니다. 그만큼 유석은 이 이후에 해방 후에도 계속해서 독립운동, 이제 해방 전에 계속 독립운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 번 체포도 되고요. 그리고 독립이 되고 난 이후에는 독재나 이런 거에 반발해서, 그러니까 이승만 독재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반발해서도 계속 노동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게 됩니다. 유석의 모습이고요. 사진이 별로 많이 남아있질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진 자료들을 좀 이것저것 찾아서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사진 중에 유석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자, 3.1 만세운동 유관순 해서 제가 지금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여옥사 8호 감방에 함께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3.1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진이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김향화 익숙하시죠? 김향화도 보이시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또 많이, 그리고 여기에 그 어윤이라는 분이 유관순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증을 남기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계시는 신명철이라는 분은 연세도 좀 많으시고요. 눈이 안 보였던 분이래요. 근데 눈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해서 독립운동을 끝까지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옥에 체포가 되시고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증언을 했었던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일 병합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어요. 한일 병합과 무단 통치,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시기는 바로 한일 병합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한 시기를 좀 찾아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을사늑약 때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을사늑약은, 그러니까 한일병합은 우리가 완전히 식민지가 돼서 우리나라의 힘이 완전히 잃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전 단계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인정해 주는 게 개화기 때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조건으로 들어가요. 나라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근데 을사늑약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잃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외교권. 외교권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를 어필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권리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조약을 맺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대표가 가서 미국의 대표와 계약을 하잖아요. 이게 외교권인데 우리나라의 대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 외교권을 누가 가져가고 있냐? 일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나라와도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는 게 을사늑약의 한 조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대표 대한제국 사람이 가서 계약을 못 맺게 되는 거죠. 일본인이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를 이제 없는 나라 아니면 아주 약한 나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은 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허수아비가 되는 조약이라고 한다면 한일병합은 우리나라의 황제를 우리 국민에게 완전히 허수아비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게 바로 한일병합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그 황제국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종이 살고 먹고 지내는 것에 대한 그 운영비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용돈을 받아 쓰는 거예요. 이런 치욕적인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바로 한일병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모자라 무단통치까지 실시가 돼요. 무단통치는 뭐 태형령, 교육 연한도 4년으로 줄이고,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하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칼 차고 들어왔다는 얘기도 해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칼로 폭력으로 억압하는 통치, 바로 공포정치가 무단통치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종, 복종을 하게 만드는 정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에서 애국계몽은 일어나지만 무장투쟁은 해외로 건너갔다는 이야기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3.1만세 운동이 일어나요. 3.1만세 운동이 일어나서 서울에서 시작돼서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죠. 자, 드디어 천안에도 내려옵니다. 천안의 대표적인 만세운동은 아운의 장터 만세운동이에요. 아운의 장터 만세운동을 주동한 인물은 여러분 유관순 하면 딱 떠오르시죠? 그죠? 3.1 만세운동. 바로 유관순이 이 천안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이화학당에 유학 중이라 그랬죠. 거기 3.1운동, 서울 3.1운동을 이제 참석을 하고 참여를 하고 천안으로 내려오면서 천안에서도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안에 내려와서 태극기를 만들고 뭐 독립선언문도 베껴 쓰고, 그리고 각 마을의 다른 유지들과 마을 주민들, 다른 마을의 주민들까지 협조를 얻어서 대대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었던 천안의 독립운동이 바로 아운의 장터 만세운동입니다. 이 아운의 장터 만세운동은 비폭력 운동이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기도 화성의 무장투쟁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비폭력 운동이었는데 여기에서도 무려 9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당일날. 그리고 그 9명의 사망자 중에 2명은 유관순의 부모님이기도 했죠. 그리고 유관순 부모님 포함해서 9명이 돌아가시고 부상자도 또 있었겠죠. 그리고 유관순이 주동자로 체포됩니다. 아운의 장터 만세 운동에서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뿐 아니라 그리고 작은아버지도 체포가 되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체포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던 사례를 보면 그 3.1 만세 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러면 유관순을 대부분 떠오른대요. 1위예요. 초등학생 애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에 의하면 1위가 유관순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배울 때는 유일한 여자 독립운동가였어요. 그 선생님이 생각할 때 여자들은 독립운동을 많이 안 하나 보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가 그렇게 유명한 이유가 여잔데 독립운동을 해서, 그리고 나이도 어린데 독립운동을 해서 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성분들 뿐이 아니라 어린 사람들도 이 독립운동에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럼 유관순 열사 하면 아운의 장터니까, 그리고 3.1 만세운동이니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유관순 열사는 19년의 짧은 생을 마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화학당, 그 계몽적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학교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유학을 또 와서 이제 이화학당에서 고급, 중등, 고등 과정을 마치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독립에 관련된 이제
그 자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있던 그 선생님들 중에서도 독립운동을 하셨던 선생님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19년의 짧은 생이지만 3.1 운동에 대해서는 이 유관순만큼 많이 열심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된 거는 아마도 서울에서 3.1 운동한 거, 아우네장터에서 3.1 운동한 것보다 더 큰 이슈로, 그리고 사람들한테 더 인지가 됐던 거는 아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됐던 건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독립운동이에요.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고 나서도 계속해서 만세운동을 하고 기운이 날 때마다 만세를 외쳤대요. 시간이 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그런 와중에도 동료들을 돕고 여러 가지 선행도 많이 했다고 했는데 특히 결정적인 일로는 그 얘기였었죠. 1주년. 1919년 3월 1일 날 3.1 운동이 일어나고 1920년 3월 1일 날 제 1주년이 되는 3.1 만세 운동 1주년에 감옥에서도 제2의 만세 운동을 기획을 하죠. 그 사건으로 이제 독방에 갇히게 되고 고문을 받게 돼요. 그게 원인이 돼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 3년형이었으니까 만약에 잘만 하고 나왔더라면, 그죠? 잘하고 나왔더라면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아쉬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유관순 열사는 자기가 여기서 살아남아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것보다 자기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독립의 열정을 쏟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찍 순국했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는 것이겠죠. 유관순 열사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이야기해 드렸어요. 이제 부모님, 그리고 그 아버님은 학교도 세우고, 그쵸? 학교도 세우고 애국개몽 운동에 앞장서셨던 분이라는 것도 얘기했었고, 그리고 유예도라는 사촌 언니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서 계속 수업 중에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게 새로운 분들을 기억하자. 그죠? 그래서 유예도라는 분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천안에서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지만, 천안에서 만세운동을 한 건 아니지만 같은 날 공주에서 만세운동을 같이 참여하고 주동했던 오빠 유우석 오빠도, 유우석 씨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천안, 아우네 한 번씩 살펴봤죠. 그리고 천안뿐 아니라 지금 앞에서부터 살펴본 3.1운동 견적 적전지를 보면 수원, 경기도 화성, 그리고 지금 천안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이 세 군데를 본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3.1운동에 참여했는지 아시겠죠? 자, 3.1운동의 결과와 의의를 한번 볼까요? 3.1운동은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4월 30일까지로 어느 정도 이렇게 활동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사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2달 정도가 전국 각지에서 경기도에서 한번 일어나고, 뭐 공주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천안에서 공주에서 한 번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막 뭐 경상도, 전라도 할 것 없이 전국 각지에서 하나 진압하고 나면 다른 데서 하나가 나오고 또 어디선 동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2달 동안 일어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97% 정도의 도시에서 일어났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 전국 집회 횟수만 해도 1542회예요. 이거는 기록에 남아있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은 집회 횟수를 따지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참여자 수만 200만 명이래요. 참여자 수가 200만 명이면 저는 이렇게 계산하면 잘 감이 안 떠올라요. 안양의 인구가 한 60만 명 조금 넘거든요. 64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안양 인구의 거의 3, 4배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응애응애 하는 애기까지 다 나와서 만세운동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안양 인구 60만 명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참여를 했을지. 그쵸? 그리고 사망자가 8천여 명이에요. 제가 화성이나 이런 데서는 뭐 몇십 명 얘기했지만 8,000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전국 각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감옥에 수감된 사람만 4만 7천여 명입니다. 2달 동안 이루어진 게 이 정도예요.
그것도 비폭력 운동이 70%가 넘어요. 비폭력 운동, 평화적 운동이었던 이 3.1운동의 시위에 8,000명이 죽고 47,000여 명이 감옥에 갇혀지게 돼요. 단 2달 만의 성과입니다. 얼마나 일본인들이 두려워했을지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이 많은 숫자가 세계에 알려졌을 때 이거를 또 세계에 알리고 사진으로 올린 사람도 스코필드였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세계에 알렸을 때, 아니 비폭력으로 싸우는, 비폭력으로 만세만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 라는 생각으로 많은 나라가 비판을 하게 되죠. 일본을.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식민지 정책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를 만든 게 바로 이 3.1 만세 운동이에요. 그래서 3.1 만세 운동은 우리의 역사에서 잊혀지면 안 되는 기록입니다. 자, 3차 시까지 저희가 3.1 운동 격전지를 쭉 살펴봤어요. 더 많은 곳을 살펴보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제 원래 이게 답사를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볼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살펴본 거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남한산성, 행주산성 이런 곳에서도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요. 나중에 혹시 그런 쪽 가시면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곳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자, 저희 4차 시까지 3.1 운동 격전지 그리고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것까지 한번 훑어봤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효창공원부터 시작해서 천안까지 직접 여러분과 함께 답사를 했다라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설명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영상 수업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론 수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